예, 반갑습니다. 한국 게임학회장이고 콘텐츠 미디어영어 포럼 의장이고 중앙대 교수입니다. 유장현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에 따른 일자리 혁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나온 주제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등장했을 때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강연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창의적이어야 된다. 또는 인간의 역할이 노는 것이다. 인간 또는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예를 들면 플레이, 즉 게임을 하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한 발만 나가면 사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WHO는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면 정신장애자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문 밖을 한 발만 벗어나면 바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중요하고 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암기를 중심으로 한 시험을 치고 있고, 고등학교의 성적은 여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있고, 그 학생들을 대학은 뽑아들이고 있고, 졸업을 할 때 심지어 대학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공 과목에서 사진선다 시험이 나옵니다.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대학교 4학년 전공 과목에 사지선다 문제가 나오고 그걸 마킹을 시켜서 그걸로 채점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당위성과 현실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밖에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현실,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릴 게 한편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서 중요한 산업의 분야인데, 이게 어떤 기회를 맡고 있는가, 어떤 위협에 노출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일자리라는 게 어떤 변화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물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기계하고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의사결정하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작기계를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했고, 버튼을 꺼버리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의 용접 라인에 로봇은, 용접은 이미 자동차 공장의 이 조립 라인에서 용접 과정은 사람이 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용접과 도장 이런 쪽으로 자동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정말 도장 라인의 로봇, 혹시 도장 라인의 로봇 보시길 권하는데요. 도장 라인에서 로봇 팔이 360도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건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를 저는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앞에 바디하고 뒤에 바디가 색깔이 다릅니다. 즉 서로 다른 페인트가 섞여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앞차를 칠하고 난 다음에 앞차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난 다음에 두 방울 정도의 검은색 페인트가 나오고 바로 빨간색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제어 기술이거든요. 이미 하고 있어. 하지만 스위치 끄면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것들이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여서 대부분 공작기계, 트럭, 이런 로봇 이런 것들 그랬는데, 이제는 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한다. 기계가 자신이 의사결정한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물의 인과나 의식화, 즉 하나의 물건이 인간처럼 행위를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이전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는데, 신체적 한계를 극복했는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인간 두뇌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AI나 이런 데서 굉장한 충격을 받지만 이미 우리는 사실은 이미 보조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의 연장선 하에서 많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두뇌의 확장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집 전화번호 외우세요? 네. 아유, 그거 사모님 전화번호 외우세요, 핸드폰? 아. 친구분 전화번호 몇 개 외우십니까? 네. 그럼 전화번호가 이 집 전화번호, 사모님 것, 그리고 몇 개 외우십니까? 한 네 개 정도 외우시는 거예요. 아, 그건 굉장하시네요, 정말. 아니, 저는 때로는 제 딸 전화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핸드폰 번호 알아? 아, 그래서 010, 010. 그랬더니 모르지? 그래서 아무거나 불러댔어요. 3738에 어쩌고 그랬더니 아니잖아. 이렇게 정말 이 딸한테 무관심한 아빠는 정말 슬프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제 집사람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제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제 집사람 핸드폰 번호, 제 집 전화, 그 다음에 연구실 전화 4개 정도. 근데 우리의 옛날에는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쓰면서 우리는 길을 아는 그 길에 대한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알파고는 어떤 거냐면 0과 1의 조합, 즉 규칙적인 어떤 경기는 인간이 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0과 1의 디지털로 조합될 수 있는 또는 규칙이 분명한 영역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계의 영역입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또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2004년부터 민간인 2,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이게 보니까 파키스탄 이야기더라고요. 파키스탄의 무인기하고 무인 드론에 의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이 10년 동안 2,000여 명이 사망했고 어린이가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1년에 200명씩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는 무인기, 무인 드론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어합니다. 마치 게임처럼 합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바로 누르면 바로 폭탄이 떨어지고 바로 공격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걸 AI를 간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으로 공격한다면. 세상이니까 인간의 손에 의하지 않고 기계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우리 시대에는 열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또 한 번 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진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모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의 상상력,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개인입니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관계에서 개인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결국에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조직이, 즉 기업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유명 BJ, 유명 BJ들 이름도 굉장히 외우기 어렵습니다. 대도서관 다 아시나요? 소장님 아시나요? 여기서 세대가 달라집니다. 소장님은 그 위험군으로 불과됩니다. 위험군. 저 뒤에 분들은 안전군. 윤댕 아시나요? 다 알죠? 알잖아요. 윤댕. 찾아보니까 두 분이 부부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세요? 굉장히 나무나라 이야기 같죠, 소장님. 네. 그들이 BJ입니다. BJ이기 때문에 하나 이미 개인이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을 서포트하는 인력들이 있고, 예를 들면 CJ, ENM 이런 데하고 개인과 CJ ENM하고 다이다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플랫폼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업처럼 타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중국의 1위 AI 기반 뉴스 앱이라는 게 지르터 타오라는 이런 재미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게 현재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를 110억 달러로 더라고요. 110억 달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1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AI 기반의 뉴스 앱인데 이 친구들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챗이나 웨이버 같은 SNS의 이용 내역을, 즉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뉴스를 뽑아서 던져줍니다. 여기에 CEO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체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체국. 우리는 공장이 아니고 우체국이다. 우체국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모아진 정보를 전달만 해준다. 우리는 정보가 그게 가치가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흥미있는 정보만 전달해준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델이 통할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이 연예계 또는 음악, 영화 이런 어떤 소위 컨텐츠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문만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 창업자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컨텐츠를 미친듯이 만들고 있는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걸 긁어서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인간이 수작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자 단점이 결국 DB를 사람이 그동안 손으로 만들어왔다는 게 결국 글로벌화를 못 가는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AI나 인공지능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이 나와버렸다. 거기 AI를 딱 결합시키고 있다. 그럼 실제로 개인이 원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에 의해서 다 분류돼서 자동으로 그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쏘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열린 겁니다. 굳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굳이 왜 네이버 가서 검색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딱 켜면 하긴 요즘 스마트폰 켜지도 않죠. 밤새 켜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화면을 딱 잠금을 풀면 저도 그래도 잠금을 해둡니다. 그래서 풀면 바로 밤새 자기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다 와 있다면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 굉장한 위협임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또 한 번 소장님, BTS 아시죠? 네, 노래 어떤 곡 좋아하십니까? 모르죠. 또 한 번 이렇게 위험구역, 안전구역. BTS 다 아시죠? BTS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이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들의 절규로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나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듣고 있는데 그 감동이라는 게. 근데 BTS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하고 트위터를 잘 활용해서 인터랙션합니다. 유튜브나 트위터가 없었다면 방탄소년단도 싸이도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리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그 소속사에 있는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0대, 20대와 SNS로 소통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화제성이 방탄소년단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 기존 미디어마저도 관심을 갖게 한다. 즉, 이 사람들의 기반은 철저하게 소셜미디어고 그 기반은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글로벌로 바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전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모두는 개인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조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한 개인이 인공지능 4개를 가지고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옆에 동료가 인공지능일지 모르고요. 자기 밑에 위에 상사가 인공지능일지 모르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저도 저희 수업 들어오는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면접 툴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있는 걸 저는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일본의 후지츠인가 어디 한 회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즉 엔지니어들을 리크루팅할 때 AI가 직접 그 채팅을 한다, AI하고. 그래서 1학년들에게 그걸 물었었습니다. AI가 너희들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얘들 쿨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굉장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하게. 말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기계가 지가 뭔데 나를 결정해라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딱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 자동 추천 기능이 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 하나 영화를 보고 나면 당신하고 취향하고 맞는 거 99.9%에서 쫙 나오거든요. 바로 넷플릭스 끊어버렸어요. 아니 기계가 왜 건방지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그걸 아니 아니 수장님 저는 중위험군으로 했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저를 또 보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저는 좀 일 좀 더 해야죠. 근데 그 저항감이라는 게 바꿔버렸어요. 이제 넷플릭스 안 봅니다. 근데 1학년 애들이 지금 딱 19, 20살 애들이 굉장히 쿨하게 반응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근데 자꾸 AI가 상사일 때 또는 동료일 때 또 AI가 채용을 담당하거나 이럴 어떤 가능성과 동시에 한 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개의 AI를 가지고 아웃풋을 생산할 수 있는 이게 디지털 콘텐츠에서 가능한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희들이 전형학에서는 본 글로벌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태어날 때 글로벌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게임, 특히 게임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강합니다만 온라인 게임에서 이 글로벌 서버라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영어로 글로벌 서버라는 걸 세팅해서 딱 영어 버전을 올려놓으면 서버에 올려놓으면 바로 하루 동안에 150개국 유저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쭉 증식합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격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한 번은 그래서 특정 기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제목이 성공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원산지 표기입니다. 원산지 표기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는데 2만 개 원산지 표기 다 돼야 됩니다. 볼트 너트까지 다 돼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대단하다 감동이 아니고 정말 고생하신다. 이 게임이나 이 디지털 콘텐츠 세계는 그냥 서버 세팅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져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원산지가 뭐고요 서류 다 제출하고 증명하고 이걸 가지고 저희 원산지 증명했으니까 이제 봐주세요 때로 원산지 증명이 안 되니까 돌아오고 막 이런답니다. 의류도 그렇죠.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콘텐츠요?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알아서 다 퍼갑니다. 이게 특히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튜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올려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만 그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다 가져갑니다. 이게 과거와 다른 우리가 가진 엄청난 무기이자 한국이 결국에는 콘텐츠가 강한 게 응용력이거든요. 냉정한 이야기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나 이 소프트웨어 쪽은 베이직, 이 기본 엔진 기술이나 미들웨어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 기반의 콘텐츠를 얻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게임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웹툰이 뻗을 수 있고 이게 전부 거기거든요. 개인에 대한 기회와 위협에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개인 능력이 극대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인간과 AI, 인간과 빅데이터가 결합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복합노동, 인간과 AI가 복합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였던 중국의 집을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AI를 서포트를 받으면서 바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즉 복합노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의 학습 주체로서 인간의 이슈입니다. AI의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I가요 전지전능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착각이 기계는 객관적이고 냉정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밌는 논문들이 나왔는데 사진을 두 개를 놓고 DB를 딱 해주고 예를 들면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을 딱 놓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흑인 남성은 경범죄를 저질렀고 백인 남성은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인식하게 하고 흑인, 백인군, 연령, 이런 기초 DB 인식하게 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도 학습을 시켰고요. 자, 누가 범죄 발생 가능률이, 누가 중범죄자의 가능성이 높은가 했을 때 흑인 남성으로 바로 나왔어요. 왜? 빅데이터가 전부 인간이 쌓아놓은 빅데이터거든요.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대로. 또 얼마 전에 재밌는 사례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태인가요? 거기가 계속 누가 장난쳐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해서 학습하고 나니까 그때 홀로코스트 어쩌고 나오니까 그런 거 있어. 또는 중국에서 한번 난리가 났던 게 있지 않습니까? 텐센트가 만든 AI한테 누가 학습시켜가지고 중국 공산당 최악이야. 바로 서비스 중단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지하고 이 인식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클리닝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는데요. 결국에는 반대로 또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인간을 닮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즉 AI는 결국 어린애가 조그만 유아가 학습해가는 과정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의 능력을, 학습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잘 학습시키지 않으면 AI의 결국엔 아웃풋인 AI의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런 어떤 문제, 결국 인간은 다시 돌아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잉여인간으로의 전락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이 코딩을 한다면 코딩합니다. 결국에는 마이크 쿡이 이제 만들어서 이게 2012년인가 만든 건 AI가 이거 제작한 게임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임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이 보트를 쭉 움직여서 벽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안젤리나라는 AI가 제작한 게임인데 이 모듈을 가지고 이제 조합하는 이런 형태의 게임인데 이걸 이제 게임 레벨 같은 부분을 자동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레벨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넷마블이 AI에 굉장한 영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어쩔 때 가장 행복하냐면요. 자기보다 조금 센 놈을 이길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안 이겨봤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레벨 50인데 레벨 10짜리 연락 주업해서 죽였어요.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세계에서는 이 약한 자를 죽이는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학생이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게임을 시키고 그러는데 레벨 1짜리가 처음에 이렇게 탄생해서 캐릭터가 나오는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 밖에.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투명망 또 쓰고 있다가 나오면 팍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끝나잖아요. 또 다시 그러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소환되면 다시 이제 죽이면 또 다시 나오거든요. 레벨이 낮더라도 또 태어나면 또 죽이는 겁니다. 그걸 한 50번을 당하고 나니까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오면 죽고 50번 하면 울게 돼요. 네. 울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또 나가면 또 죽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보편적인 우리가 상식적이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우리보다 레벨이 조금 위에 예를 들면 바둑으로 따지면 한 5급짜리가 6급을 이겼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낍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 회사들이. 5급, 네? 맞아요. 그 이야기인데. 진짜 반대로 이야기했나요? 그걸 또 꼭 지적을 하세요. 꼭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 레벨 자동 수정이라는 것은 인간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퀘스트를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쪽에 좋아하는 퀘스트를 끌어당기는 거고, 좋아하지 않는 그 퀘스트는 밀어내는 거고, 레벨을 매칭을 시킬 때도 비슷한 레벨을 매칭시켜가지고 승패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는 NPC하고 실제로 이제 게임에서 콘솔이 좀 그러는데요. 사람과 AI가, 그러니까 NPC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람이 조작하는 프로그램된 캐릭터인데요. 전투에 같이 참가합니다. 한 20명의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20개가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넌 NPC, 즉, 그 사람이 아닌 캐릭터인지 구별 안 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서포트하게 됩니다. 이래서 AI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건데, 그럼 자, 근데 세 가지 우리가 이 등급을 해서 상중하를 볼 때, 단순 개발자는 바로 그 즉시 소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개발할 때 갈아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단순 작업을 하는 이 반복적인 개발자는요, 이거 바로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개발자도 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PM 같은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치를 가질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들지? 바로 이 이슈입니다. 보면.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로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들지? 또는 이런 어떤 디지털 콘텐츠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노동의 로직이 생기지? 라고 했을 때 보면, 결국에는 이런 노동의 로직에 새로운 노동의 로직들이, 워킹 로직이 등장할 거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가입니다. 첫 번째가 멀티잡, 두 번째가 플렉서블 워킹, 세 번째가 AI and Human Cooperative Working, 네 번째가 Virtual Real Working.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잡? 듀얼잡, 이제 일본이 지금 나온 게 이제 듀얼잡이죠. 일본이 어떻게 법 개정을 했냐면,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세컨잡을 가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줬습니다. 왜? 사람이 부족해서.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잡이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잡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일하는 거하고 오후에 일하는 잡이 다르고, 오전에는 프로그래머고 오후에는 평론을 하고 저녁에는 박물관에 투어 가이드를 하고, 전부 잡으로 삼아 작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플렉서블 워킹이라는 개념은 취미 활동하고 직업이 구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IT 쪽에 계신 분이 많을 텐데, 특히 컨텐츠 쪽에 있는 세계에서는 일과 취미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지 모르고요. 교수지만 제 잡은 거의 뭐 취미 활동에 가까운, 제가 좋아서 미친 듯이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파서 팍 눕고, 남들이 보면, 아이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게임 중독 질병 코드 와서 어떤 그 의사가 이 워크홀릭에 대한 게임 질병에 대한 기준을 10가지가 쭉 보여주더라고요. 게임이 중독되는 그 기준을 쭉 보여줬는데, 뭐,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게임이 생각난다, 이런 거 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1로 다 바꿔보니까 제가 9개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고민했어요. 그럼 제가 약을 먹어야 될까요? 저한테는 사실 일을 뺏는 게 굉장히 큰 고문이거든요. 왜냐면 어디 여행 가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취미 활동이라는 게 직업과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웹툰이나 개발자들이 어떤 그 사람이 생기냐면, 웹툰을 네이버나 이 카카오 웹툰에 올리는데 작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맞춰주면 됩니다. 또는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웹툰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로드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잡인 것 동시에 자기 삶을 그러니까 즐거운 매요. 그냥 밖은 바다가 있고요. 그래도 어떤 경우는 개발사인데,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데 팀 전체를 끌고 푸켓을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거기서 개발해요. 수영도 하고 놀고 저녁에는 코딩하고. 야, 정말 이게 하나의 새로운 형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I하고 인간이 협업하는 모델. 그래서 누가 AI를 잘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엔 가상세계하고 현실의 세계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른 인터랙션을 할 거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가상의 공간에서 팀워크로 일을 할 거고요. 그 이제 VR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경이 나오면 VR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래서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결국에는 믹스돼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또는 AR도 그렇죠. AR이라는 게 결국에는 AR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현실의 물체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를 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과제를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를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정말 너무나 이분법적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라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올린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어떤 현상에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레이드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노동시간의 획일적 단축이 이런 것들은 다 제조업적 사고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제조업 기반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력 자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태국의 푸켓에 개발팀 전체를 데리고 가서 한 달을 거기서 개발하고 노는지 일하는지도 구별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건 노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도 되고, 하루에 12시간도 되고,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적인 파워를 극대화해갖고 이래서 AI나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야 발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지금은 개인에게 맡겨두기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아까 이제 대학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학은 여전히, 대학이라는 기관은, 교육기관이라는 초중고 대학은 어떤 기관이냐면요. 기존에 정해진 지식을 빠르게 재생산하는 게 본래의 역할입니다. 거기다가 혁신을 집어넣으니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교과서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교과서라는 게 뭔데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을 압축해서 딱 머리에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걸 이미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뭐냐면, 그래서 외부에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상태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걸 깨는 게 뭐냐면, 이런 인프라 같은, 특히 AI나 빅데이터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개인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누구나 맛만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식의 누군가 제공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께서 아마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제어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나 스타트업이라는 발상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는 지극히 글로벌화가 안 된 지역 정부, 한반도 영역 내에서 정말 작은 영역에서 정부의 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사회 경제 조건을 발상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인력에 대한 정책, 특히 뭐 경단자나 이런 여성 인력에 대한 정책을 보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밀어넣을까의 정책을 고민이가 있지,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저의 눈에는 제조업 기반은 보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컨텐츠도 아니고.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온 글로벌적인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지금 산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